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플러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대출 규제와 경기 둔화 여파로 전국 집값은 10주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집값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지연과 계절적 비수기, 또 전국 불안으로 단기적인 위축을 예상하면서도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휴 잘 쉬셨습니까?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친인척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뭐 전국 얘기도 하지만 네. 부동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결국에는 뭐 부동산 얘기, 집값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 명절이 네. 이 분위기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뭐 설 추석 명절이 이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는데 네네. 공교롭게도 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2023년도 설 지나고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다가 추석 지나고 거래량이 꺾였고요. 작년도 이제 비슷한 흐름, 산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보였는데 올해도 설 지나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절적 비수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맞아요. 금리 인하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이번에 금리가 스톱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금리 인하도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금리가 3번 정도, 기준금리가 3번 정도 내리기를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3번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설 지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가서 이제 뭐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뭐 금리 인하 상황을 보고 상저하 고가 될지 상저하 저가 될지 하반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은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그렇고 미국의 금리 정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로 뭐 연동이 되니까 그렇고 다 봐야 되겠는데 이제 한 달이 됐어요. 뭐 설은 그저께였지만 이제 새해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은 부동산 시장 변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좀 조용하거든요. 뭐 전체적 뉴스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정치에 또 관심이 많기도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이 4주 연속 0% 보합.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보합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보게 되면 경기도는 마이너스, 한 달 전이 마이너스 0.02%였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0.04%, 0.02%포인트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인천은 한 달 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0.09%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06%니까 뭐 하락은 하락이고요. 전국도 마이너스 0.07%니까 결국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하락인데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그냥 약한 하락 정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가 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화, 서울은 0% 보합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조건 관망만 하고 있다.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12월 거래량이 한 3,000건 정도로 나왔거든요. 3,075건 서울 아파트 좋을 거래량이. 때는 만 건에 육박하던 거래량 아닙니까? 7월 거래량은 9,200건 정도 그렇죠. 나왔으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를 두고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여름과 비교해 보면 많이 줄어든 거고요. 10월, 11월 거래량이 뭐 3,300건대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12월에 우리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예상도 못했던 정치적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11월과 10% 정도 차이라면 오히려 방어를 잘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0건 초반대 정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3,000건을 넘었다는 얘기는 관망세 분위기 속에서도 사야 되는 분들은 좀 거래를 한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뭐 하락 거래 급매물을 던지는 이런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관망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집주인들도 지켜보자. 맞아요. 집을 사려는 분들도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집을 과감하게 사고 팔고 할 심리적인 요인은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건 뭐 공통된 의견 같고요. 투심이 위축되고는 하지만은 안 그런 지역은 일부는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포 아파트 그 핵심 지역이지만 평당 거래가 2억 원. 이게 국평 기준인가요?
9평은 아니고요. 네. 3.3제곱미터당 2억이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한강 뷰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9평이 60억에 거래가 돼서 이슈가 됐던 원베일리 아파트입니다. 네네. 52평이 이번에 106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2억은 넘어갔네요. 2억이 평당. 넘어갔습니다. 이게 평당 2억은 이제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그러네요. 사건이거든요. 평당 1억은 나와도 네. 아무리 부천이라는 압구정이나 서울 어디라도 펜트하우스 이런 거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아파트가 평당 2억 시대가 들어왔다는 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좀 살펴보게 되면 또 이해는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이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한강 뷰가 제대로 나오는 강남의 신축 대형 평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102억인데 뷰가 안 나오는 아파트는 같은 12월에 8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6억과 82억의 차이는 결국 뷰가 한 20억 정도, 26억 한강 뷰가 정도. 20억 넘네요. 한강 뷰가 20억이 넘습니다. 근데 비율을 따져보면 한 20% 정도 차이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한강 뷰가 나오면 아파트 가격이 동이나 층에 따라서 한 2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체감할 때 야, 이게 지금 같은 분위기에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아파트를 사신 분이 진짜 투자 목적으로 매덕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 우리 피카소 그림을 살 때 그분이 얼마 매덕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가지고 싶은 소유욕.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이 아파트도 아마 콕 찍어서 그 물건을 아마 찍은 것 같고요. 매덕 오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만 하더라도 3.3%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억에 3.3%면 거래비만 생각해, 중개비만 생각해도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분이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라면 취득세만 해도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분이 그렇게 뭐 어떤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많은 분이 필요하니까 하나 사신 거기 때문에 재미있는 뉴스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서울의 전체, 강남의 전체가 평당 2억은 아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옛날 얘기지만 강남의 아파트가 언젠가는 평당 1억 갈 것이다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한 네네. 제 기억으로는 평당 강남 압구정 기준으로 한 3, 4천 할 때 2008년 고무렵. 이거 1억 간다 언젠가는 그래서 코웃음 쳤던 기억이 나는데 2억이 가네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모임을 했었는데 주제거리가 평당 1억 아파트를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마 압구정이 평당 1억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강남 반포도 3천만 원의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2억이 됐으니까 15년 만에 몇 배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양극화예요. 양극화입니다. 지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강남은 계속 오르고 있고 신고가가 나오고 이런 와중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구역이 강남 핵심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치동, 잠실 일대, 뭐 청담동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이죠. 네네. 6월 17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시행한 다음에 1년마다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안 풀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 6월에 풀리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에서 풀리는 걸 이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 검토하겠다. 해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실거주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세 끼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네. 계약을 하고 잔금하고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되고요. 2년 동안 그 입주 기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 계시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실입주를 하라고 하면 내가 지방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4년, 5년 만에 이제 풀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서울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정리는 끝났는데 일단 발언을 하고 시장 반응을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장의 반응이 살짝 뜨겁긴 합니다. 대치동 같은 경우도 음마 아파트가 2, 3억 정도 호가가 올랐고요. 청담 르엘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이 이제 또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46평이 70억에도 지금 매물을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어이구. 잠실 쪽도 뭐 호가 2, 3억씩 다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는데 중요한 건 매수자들이 따라와서 거래가 성사가 되면 상승 거래가 되는 거고요. 거래가 안 되면 그냥 호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은 일단 호가는 올랐고 거래는 잘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설프게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올라간다면 아마 서울시도 못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이번에 5년 차에서 못 풀어주게 되면 공은 다시 또 국토부로 넘어갑니다. 네. 국토부가 또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어지간하면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성 서울시장이 또 추사표도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풀어주면 정치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만 서울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풀면 오르겠죠. 예, 올라도 이제 좀 올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굳이 지금 같은 시기에 좀 풀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또 안 풀어준다고 해서 이들 지역들이 집값이 안정되냐 그러면 사실 압구정이나 청담이나 아니, 잠실이나 계속 그건 신고가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효과가 없다라는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미국 얘기로 들어가서 우리 설 연휴 때 이제 FOMC 미국에서 열린 금리 동결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회나 3회 이제 속도 조절하겠다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희박해진 건 사실이에요. 일단 동결을 4.5% 상단 동결했고 작년에 이미 뭐 1% 포인트 내렸고 이제 미국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한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입장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B는 안 내렸어요.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이건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면 뭐 상저하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반기는 약세, 하반기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전제 조건이 뭐 상반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기준금리가 내려서 대출금리가 좀 내려간다라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인데 시장에서는 3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준금리 3번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한 3번 정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3번 쉽지 않겠다. 2번이라도 되면 베스트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중요했던 미국의 회의에서 이번에 FOMC에서 동결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강한 권한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좀 내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파월은 또 뚝심 있게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또 반대로 공을 또 트럼프한테 던졌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물가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겠다. Wait and see 전략입니다. 기다리고 관찰하겠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간다면 이제 한국은행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지금 한 그렇죠. 1.5%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1월 금통위 때 한국은행이 차라리 지금 분위기 보니까 차라리 내렸더라면 좀 쉬웠을 텐데 동결을 했기 때문에 2월 금통위 때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수 경기를 생각하면 내려야 되는데 미국이 동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참 부담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2월에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2월에 안 내리게 된다면 올해 기준금리 내리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시장의 눈은 2월 한국은행 금통위에 쏠려 있고 당초 예상보다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희망을 하나 찾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이제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감세도 하고 이민자들 막겠다라는 정책인데 모두 다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죠.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을 좀 잡고 뭐 긴축을 좀 해서 재정 지출을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트럼프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전 정부죠. 실패한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내수 경제, 미국의 물가가 올랐기 때문인데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물가를 자극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관세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본다면 결국엔 미국도 물가 잡기에 올인을 한다면 결국엔 또 기준금리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또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 한국은행 금통위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가 이제 경기를 좀 꺼져가는 경기를 좀 살리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부작용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물가고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안 내리니까 우리만 계속 내릴 수도 없고 한미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환율도 문제가 되고. 환율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가 실제로 시장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대표적인 대출 금리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은행이 정확하게 은행이죠.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빨리빨리 내리지 않아요.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그랬고 지금도 그래갖고 정부에서 좀 창구 제도를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대출 금리 조금 요즘엔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런 걸 보면은 기준금리 내리는 게 빨리빨리 이제 시장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안 있죠. 돌아간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내렸습니다. 네. 0.25, 0.25 두 번 내려서 0.5%포인트를 내렸는데 그렇죠. 시중에 은행 가보면 대출금리는 1%포인트 오히려 올랐습니다. 제 말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적용하고요. 우대금리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은행은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내리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명분은 있죠. 가계부채가 문제고 서울 집값이 문제야라는 명분이고 작년은 오히려 정부가 오히려 부추겼죠. 금감원장이 불러서 창구지도 좀 해라.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많아라고 해서 은행은 정부의 지원에 힘을 입어서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예대 마진으로 막대한 이제 수익을 많이 얻었는데 올해 들어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역전이 됩니다. 서울 집값은 안정을 찾고 있고요. 가계부채도 좀 안정되고 있는데 내수 경제가 좋지 않고 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는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니들 너무 오랫동안 지금 가상금리 너무 올린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권 또 야권에서도 최근에 은행장을 불러서 협조 요청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내리긴 하는데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아직까지 뭐 내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신한은행이 0.3%포인트 먼저 좀 선제적으로 내리긴 했는데 내려가긴 할 것 같습니다. 내려가긴 하는데 작년에 올라간 것만큼은 아직도 그렇게 내려가진 않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이제 대출금리가 얼마나 더 내려갈지가 이제 관건인데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도 아마 이게 고민될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내려서 다시 또 서울 집값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작년 7월처럼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은행권에서도 큰 폭으로 대출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살짝 맛보기식으로 조금씩 내리면서 시장의 반응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그걸 빌미로 해서 수익을 더 남기고 은행만 돈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비난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건축비 뭐 오르는 거는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네.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분양 시장이 좀 침체가 되고 네. 건설업계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들만 이게 작년 전체적인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 게 용산은 예외인 것 같아요. 한남 4구역.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발주를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결국은 1위와 2위가 제대로 붙어갖고 1위가 4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이 레미안 브랜드 달고 나가는 거겠죠. 네네네. 뭐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레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표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저는 비등비등하게 그래도 업계 1위, 2위가 이제 그렇죠. 붙었는데 총력전을 했거든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았는데 의외로 58.5%를 이제 얻어서 표 차이가 제법 많이 났습니다. 1153명의 조합원 중에 335표를 현대가 얻었고요. 삼성이 675표를 얻었으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벌어졌는데 어떻게든 시장 분위기와 좀 다르죠. 어지간한 현장에서는 시공사 찾기가 요즘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렇죠. 제발 우리 공사 좀 해줘라고 하면 시공사들이 안 합니다. 네. 근데 한남은 왜 이렇게 뜨거우냐? 상징성이 굉장히 큰 구역이거든요. 맞아요. 강남을 뛰어넘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여기에 브랜드 간판 하나 딱 걸게 되면 30년 동안 엄청난 광고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음에 또 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삼성이 이렇게 선정됐던 배경에는 저는 원밸리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봐봐 강남의 레미안 원밸리가 지금 넘버원 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보이잖아요. 바로 건너편인데 여기도 레미안 달면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게 조합원들한테 크게 좀 이슈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균형인데 한남이 5구역까지 있거든요. 1구역에서 5구역인데 1구역은 구역 해제가 됐고요. 2구역은 대우
3구역은 현대, 5구역은 지금 DL이 유리한 구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4구역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좀 맞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삼성 스타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4구역이 사업성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결국에는 사업성을 택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다 그러는데 참 이슈별로는 이 히트치는 지역들이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서울이고. 네? 서울, 강남, 한남, 용산 이 부분만 본다면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이게 부합이 맞나 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시장은 요즘에 전세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는데 통계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전세가율이 오르면 그동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좀 주택시장이 다시 매매가 그다음부터는 매매 가격이 좀 올라가는 현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서울이 이제 54%가 나왔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세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67.9%, 68%, 거의 70%에 가깝죠. 그러면 1억이면 전세가 7천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전국은 전국이고 서울이 54%인데 뭐 최근의 양상을 보게 되면 높은 수준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54%에서 멈추면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거든요. 올해가 서울은 최근 5년 동안 올해가 입주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나서 2028년까지 이어지고요. 전세 물건이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없어집니다. 2029년은 모르겠고요. 그러면 올해가 가장 물량이 많고 54%가 가장 좋을 때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2011년이 전세가율이 53%, 54%였는데 2016년에 71%까지 올라갑니다. 서울이. 네. 결국에는 2017년부터 집값이 폭등했죠. 네.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앞으로 3년, 4년간 전세가율이 서울이 60%를 넘어서 70%까지 올라간다면 그 후에 폭등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든 안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 물량이 빨리 나오지도 않고 또 비아파트 시장도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가 풀어야 될 가장 최우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세가율 얘기할 때 제일 그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 탈서울 현상이에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네. 전세값 높아지고 전세가율 높아지면 많은 분들이 서울의 집값을 특히 전세값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서울 인구는 감소를 했습니다. 5만 명 정도가 유출이 됐고요. 최근 10년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부산 인구도 한 30만 명 줄어들었는데 부산과 서울이 다른 점이 뭐냐면 부산은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이라고 하는데 부울경 인구가 모두 다 감소를 했고요. 서울은 서울 수도권 지역은 서울은 감소했는데 경기와 인천은 오히려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그리 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리 가고 지방에서 유출된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서울 인구만 바라보면 인구가 5만 명 줄고 10년 동안 70만 명이 줄었으면 서울 집값이 안정되겠네라고 하지만 전혀 반대의 현상이다. 서울 집값이 전세 가격이 월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기 인천으로 이제 떠밀려 나가는 거고요. 수도권 전체를 본다면 여전히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금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볼 때 지역만 보지 말고 주변 지역들, 경기, 인천 지역들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별, 지역별 이슈 GTX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지금 한 달 됐나요? 운정서울역 GTX A 구간. 네네. 이용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좋고 GTX 때문에 집 미리 사주셔도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거 뭐 환호성을 지르실 것 같은데 BC 구간도 남았잖아요. 지금. 네. 나머지 노선들은 언제 개통합니까? 이게 좀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2번을 타봤거든요. GTX에 지금 파주 한번 서울역에서 파주를 갔고요. 네. 두 번째는 G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일산을 갔는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요? 파주까지 22분 걸렸고요. 일산까지 대곡에서 3호선을 갈아탔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일산까지 30분이 안 걸렸다는 얘기는 굉장히 획기적이죠. 지금까지 대중교통 중에는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파주나 일산에 거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리함을 느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은 GTX B, C 노선으로 이제 또 가겠죠. 그렇죠. B 같은 경우는 교통이 불편한
뭐 남양주나 송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매불망 언제 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획은 GTX-B 송도에서 남양주 구간은 2030년 계획이고요. 네. GTX-C 수원에서 양주 덕천까지는 2028년 계획인데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공사 기간 감안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너무 좋잖아요. 서울 집중화를 좀 해결하는데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빨리 조기 착공하는데 좀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미리 이제 그렇게 4, 5년씩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GTX BC에 대한 투자 심리가 또 언제 발동이 될지 아직은 뭐 좀 아니겠지만 한번 2021년에 한번 뜨겁게 한번 달아올랐고요. 그랬죠.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착공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관심이 커지면서 예. 기대감으로 집값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뭐 상저하고가 될지 상저하저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정말 거시경제적인 이슈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공통된 의견을 주시고 있고 네. 일단 불확실성한 이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경제 전체적인 거시경제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언제가 될 것인가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일단 뭐 가닥이 좀 잡혀야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하면 될까요? 네네. 1분기는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이제 트럼프의 본격적인 정책을 보면 이제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하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 다 한번 싹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